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편 수양제 2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치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나라 문제가 수륙군 30만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물러났던 영양왕 9년의 전쟁을 분석해 봤었죠. 이제 전쟁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영양왕의 또 다른 업적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이문진 대왕마마의 부름을 받고 왔사옵니다. 그대는 자고로 백성들이 느끼는 우리 고구려의 자부심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생각하는가? 예, 우리 고구려는 천손이신 동명성왕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지금까지 25분의 성군께서 백성들의 우러름을 받으시면서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시고 그런데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고구려의 빛나는 내력을 기억하고 후세 자손들에게 전하겠는가? 역사의 기록이 아니겠는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왕마마. 국초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유기가 있었으나 그 내용에 옳지 않은 부분이 많고 유기 편찬 이후 후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부터 그대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보탤 것은 보태서 새로이 역사를 정리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영양왕은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한 책 신집을 발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대목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양왕 11년 왕이 태학박사 이문진으로 하여금 옛 사기를 요약하여 신집 5권을 만들도록 명령하였다. 건국 초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적을 기록한 책 100권을 쓰고 이것을 유기라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이를 정리하고 수정하였다. 고구려가 신집 5권을 새롭게 편찬하는 것은 고구려도 많은 문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초의 유기 100권이라는 것이 결국 그거 하나뿐은 아니겠죠. 덕흥리 고분에 보면 이제 화살 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화살의 개수가 몇 개라는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아차산에서 나온 토기에도 그 토기 밑바닥에 이건 누구 거라는 글씨가 다 나옵니다. 군인들도 다 각자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근데 단지 고구려의 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는 문헌 기록을 남기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의 얘기였습니다. 동천왕 때인 서기 244년에 위나라 관국엄이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공략했을 때 고구려 초기의 역사서인 유기를 소각했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영양왕 때 태학박사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할 때 바로 이 유기를 참고로 해서 사설을 편찬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고구려는 자국의 역사를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용만 소장의 얘기 이어집니다. 1908년에 황현이라는 사람이 쓴 매천야록에 보면 이세적이라는 그 고구려 멸망시킨 이세적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양을 점령한 후에 고구려의 장문고라고 하는 도서관을 보고서 한 말이 나옵니다. 소국의 문헌이 이렇게 많이 구비하고 있을까? 이 서적을 그대로 놔두면 후세 사람들에게 지혜를 발전하게 하여 변환만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서적을 모두 소각하였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황현은 고구려의 기록들이 668년에 멸망할 당시에 이세적에 의해서 불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구삼국사가 편찬되었다고 하나 이 역시 도중에 망실되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의존해서 고구려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삼국사기 영양왕 14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장군 고승을 보내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하였다.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신라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왔다.
여기서 북한산성은 바로 지금의 북한 강변에 있는 북한산성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백제의 땅이었다가 광개토대왕 시절 고구려가 빼앗았었는데 이 시기에는 신라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라가 한강 하구와 함께 그다음에 중류 상류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 북한산 지역에 북한산주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북한산주에 이어서 그 건너편인 현재 하남시 일대와 천호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한산주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가게 되면은 신라가 한강 하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한강 중류 이부로 가게 되면 현재 영춘, 그다음에 적성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로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령 이부까지도 신라군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 정벌에 나설 만한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나라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구려가 왜 갑자기 관심을 남쪽으로 돌려서 신라 정벌에 나섰는지 앞뒤 설명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좀 건너뛰어 볼까요? 고구려 마지막 임금인 보장왕 3년 봄에 당나라 황제가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질책합니다. 신라는 우리 당나라에 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조공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 땅에서 군사를 철수하여야 한다. 만약 또다시 신라를 공격하면 우리 당나라는 군사를 출동시켜 고구려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당시에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공하고 있던 연개소문은 당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신라는 원한으로 사이가 벌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날 수나라가 침입했을 때 신라는 그 기회를 노려 우리 땅 500리를 빼앗았고 그 성읍을 모두 점거하고 있다. 우리가 빼앗긴 땅을 그들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연개소문의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구려가 수문제의 30만 군사와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신라가 고구려를 쳐서 일부 영토를 빼앗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장악하고 있던 북한 산성을 공격한 것은 복수전의 성격을 띈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나라 쪽 국경은 어떠한가? 지난번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일으켜 우리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물러간 이후로는 별다른 군사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사옵니다, 대왕마마. 좋다. 그렇다면 신라를 칠 것이다. 지난번 우리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우는 틈을 타서 비겁하게 신라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더냐. 장수 고성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그러나 고구려군은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왔다. 그때 북한 산성의 신라군이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면서 신라군의 함성과 호응하였다. 고승은 상대의 군사가 고구려 군사보다 많아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4년 뒤 이번에는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합니다. 왕이 군사를 보내 백제의 송산성을 공격하다가 항복받지 못하고 군사를 석두성으로 옮겨 다시 습격하였다. 남녀 3,000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만일 수나라가 다시 침공한다면 고구려는 수나라와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데 남쪽에서 백제와 신라까지 합사하여 공격한다면 세 나라와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하겠죠. 따라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라와 백제를 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수나라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문제의 둘째 아들인 양광이 아버지 수문제와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가 바로 수나라의 두 번째 임금인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아버지인 수문제보다 더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동국대 윤명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수양제는 일단 황제로 등장한 다음에 서쪽에서의 그 현재 서쪽 지역, 이를테면 실크로드 지역이라든가 티베트 지역에 대한 그 공격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분위기를 구축하고 남쪽으로서 굉장히 전력을 기울여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레이 반도까지도 사신을 보내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요. 그리고 현재 대만 지방을 당시 유구라고 그랬었는데 수양제는 군대를 보내서 현재 대만이 유국을 정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배후에 대한 군사적인 안정과 함께 그 지역에서 나타난 많은 그 경제적인 힘을 바로 그 대고구전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게 되면 당시 북쪽에는 유연이란 강국이 있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돌궐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돌궐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선 김용만 소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돌궐은 이제 550년대에 건국이 돼서 한때 그 막북이라고 하는 초원지대를 전부 다 통일하고 고구려하고도 한때 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중국의 북주, 북제 두 나라가 나눠져 있을 때는 그 두 나라를 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서 두 나라를 이제 갖고 놀았던 그런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581년에 이제 건국된 후에 불행히도 돌궐은 2년은 583년도에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돌궐과 서돌궐이 그 602년에 이제 큰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이때에 수나라에서는 동돌궐을 도와주고 서돌궐을 이제 격파시켜 버립니다. 수나라에서는 이 돌궐 사람들을 장성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목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장성 안쪽에 계속 두게 되면 장차 수나라의 위협적인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성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나라는 이 돌궐을 수나라에 복종하는 세력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영양왕 18년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새로 왕위에 오른 수양제가 순시를 하다가 바로 이 돌궐의 막사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나라 양제가 계민의 막사에 행차했을 때 고구려 사신이 마침 계민에게 가 있었다. 계민이 우리 사신을 감히 숨길 수 없어 함께 수양제를 배알하였다. 여기서 계민은 돌궐족의 추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고구려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온 사신이요. 하하하하. 어서 오십시오. 난 돌궐의 주장 계민이요. 한때 우리 고구려와 돌궐은 불편한 관계를 맺기도 했으나 이제 서로 원한 질 일이 없으니 화평하게 지내기를 우리 대왕마마께서는 바라고 있어이다. 좋습니다. 우리 돌궐이 비록 지금은 수나라 황제를 받들고 있으나 수나라와 고구려가 전쟁을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원수 삼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화친을 바라는 고구려 왕의 뜻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소.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지금 수나라 황제의 어가 행렬이 우리 막사에 도착하였사옵니다. 오호, 그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우리가 고구려 사신을 맞이해서 접대하고 있는 모습을 알면 황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텐데. 고구려 사신은 몸을 숨기시오. 안 되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 수나라 황제를 함께 배알해야 하도록 하겠어. 황제 폐하, 돌궐 주장 계민, 무난 인사 올리옵나이다. 그런데 함께 서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고? 예, 고구려 왕이 보내온 사신이옵니다. 무시라. 고구려 사신이 계민의 막세에 와 있었다란 말이냐? 근데 동돌궐은 그 수나라에게 계속 복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또 힘을 키워왔던 겁니다. 풍족한 유목지에서 힘을 키워와서 거란이라든지 시리, 해, 습 이런 여러 작은 그 유목족들을 이제 통합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나라에게 다시 대항할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 수나라가 아직 복종을 못 시켰던, 그리고 한때 그 패배했던 기여를 갖고 있는 고구려 사신까지 만났으니까 이건 돌궐이 수나라에게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또 고구려도 또 이게 그 수나라의 약점이고 수나라의
위협할 수 있는 돌골과 연합한다 하는 것이 굉장하게 그 수양제로서는 이제 화를 나게 만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돌고래의 황문시랑 배구가 수양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구려는 원래 한나라와 진나라가 모두 군현으로 만든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신하의 나라로 행동하지 않고 별도의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제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을 정벌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양에게 군사를 주어 출동시켰으나 그가 불초하여 공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황제 폐하의 시대이니 어찌 그들을 정벌하지 않고 예전의 땅이 오랑캐의 소굴로 변하도록 방치하려 하십니까? 오늘 고구려 사신은 저희 계민이 나라를 바쳐 황제 폐하께 복종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그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고구려가 우리 돌고래에게도 조공하도록 위협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돌골 추장 계민의 신하 배구는 고구려 사신이 빤히 지켜보는 앞에서 수양제에게 고구려의 잘못을 거론하며 고구려를 정벌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기들 거란에게도 조공을 바치도록 위협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수양제에게 아부를 해서 화를 면하자는 수작이지요. 그러자 수양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돌고래 계민은 성심으로 우리 수나라를 받들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막사에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고구려의 신하는 돌아가는 날로 너희 왕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마땅히 이른 시일 내에 입조하되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이리하면 내가 너희 왕을 보호하기를 계민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입조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 있는 계민을 거느리고 너희 고구려 땅을 토벌할 것이니라. 고구려 왕이 입조하지 않으면, 즉 수나라 황제에게 찾아와서 신하국으로서 문안 인사를 하지 않으면 돌골족을 이끌고 토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 어느 고구려 왕도 중국의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했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영양왕 역시 수양제의 그런 엄포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수문제가 30만의 수륙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맥없이 패배하고 돌아갔던 것과는 달리 수양제는 우선 전쟁 준비부터 대단히 치밀하게 진행합니다. 이미 수양제는 고구려를 치기 전에 서쪽, 남쪽, 북쪽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경제력과 노동력, 심지어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돌고래 일부 군사들이 참여한다든가 또는 돌고래 장수들이 고구려를 치는 장군으로 참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서쪽에 있는 토요콘 같은 경우는 원래 토목공사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고구려전을 펼 때 그들이 와서 이를테면 전쟁 무기라든가 또는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그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 속에서 수나라는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수양제는 대규모 운하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역시 고구려와의 전쟁 준비 성격이 강하다는 게 윤명철 교수의 분석입니다. 수양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운하를 파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수문제 때 일부가 시작됐습니다만 수양제 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완공을 시켰는데요. 이 대운하는 현재 중국 절강석의 항주에서부터 북경 근처의 탁까지 이르는 말 그대로 커다란 물류체계입니다. 이 대운하를 판 목적은 첫 번째는 오랫동안 분산되어 있던 중국 내부의 경제권을 통일한다는 목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고구려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방에 있는 물자를 이동시키고 그리고 남방에 있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주변 지역에서 많은 조선공사를 통해서 대고구려전에 필요한 군선을 제작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왕 22년, 서기로는 611년, 모든 나라의 제후들이 우리 천자의 나라 황실을 허리를 굽혀 받들고 있거늘 오직 고구려만이 짐의 뜻을 거역하고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나는 고구려를 칠 것이니라. 수나라 군사는 모두 탁군으로 집결하도록 하라. 수양제는 조서를 내려
고구려 공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사를 탁군, 즉 지금의 북경 근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가를 타고 탁군으로 갑니다. 이듬해인 서기 612년 고구려 영영왕 23년 봄 수양제는 자신이 왜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장문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수양제가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미물들이 어리석고 불손하게도 발해와 갈석사에 모여서 요와 예의 땅을 잠식하여 왔다. 여기서 발해란 황하강 하류 쪽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비록 한나라와 위나라의 거듭된 토벌로 그 소굴이 잠시 허물어졌으나 그로부터 세월이 오래 지나자 그 족속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요동, 낭랑, 현도 등의 아름다운 강토를 돌아보니 이제 모두 오랑캐 고구려의 땅이 되었으니 이 어찌 그 죄가 적다 할 수 있겠는가? 사악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려니 이제 고구려는 패망할 징조가 이미 나타난 것이다. 수양제가 얘기하고 있는 낭랑이나 현도는 한나라 때 무제가 설치했던 한사군이었는데 지금은 고구려에 복속되었으니 그걸 되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자에게 복종을 하지 않은 것을 천자가 징벌하는 것은 중국적 천하관에서는 즉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춘성국 시대 때부터 형성된 그런 논리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구려에 대한 그 침략의 명분으로서 그것을 수나라 시대 때는 이제 한나라 시대 때 그 지역을 잠시 한무제가 지배했었으니까 한나라 시대 때의 역사적 근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도 되찾자. 이 북이라든지 또는 위나라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북이 같은 경우에서는 고구려를 공격할 의사도 없었고 그 땅엔 한무제 땅이었는 한나라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고구려는 드러나지 않은 흉악한 행동과 속에 품은 간사한 생각이 넘쳐나고 있다. 황제인 내가 조칙으로 엄명을 내려도 고구려 왕은 한 번도 직접 받은 일이 없으며 입조하는 의식에도 왕이 직접 오기를 꺼려하였다. 바로 수양제의 이 말 속에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중국의 신하국으로서 지방정부에 지나지 않았다면 황제가 엄명을 내렸는데 단 한 번도 왕이 직접 찾아가지 않을 재간이 없었겠죠. 그러면 수양제가 또 어떤 부분을 전쟁 명분으로 내세우는지 계속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또한 고구려는 중국의 반역자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변방에 척후를 놓아서 우리의 보무들을 자주 괴롭혀왔다. 이로 말미암아 치안은 안정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은 생업을 벌이게 되었다. 자기 나라의 반역자들을 유혹해서 고구려로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김용만 소장의 보충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당시에는 이제 인구가 공력인 사회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도 북위에 한상이라는 사람을 이제 영주 지역을 습격한 다음에 잡아온 후에 그 사람에 높은 벼슬을 줍니다. 대사자직위를 주고 그를 우대하죠. 그래서 또 강가라는 인물도 그렇게 관직을 가진 사람인데 오면은 막 잘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그 전쟁의 혼란을 피해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을 고구려는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북제에는 이제 그래서 너무 많이 고구려로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5천여 호를 돌려달라. 실제로 고구려도 돌려준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이 수나라 측에서는 이게 불만이 누적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해변 지역의 모든 나라가 신년이 되면 축하의 사절을 보내거늘 고구려는 이때 조공하는 물품을 탈취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이 내왕하는 길을 막고 있다. 그들은 죄 없는 자를 학대하며 성실한 자를 해치고 있다. 감히 천자의 사신이 단수레가 해동에 갈 때 직사의 행차는 속국의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데 고구려는 도로를 차단하고 우리의 사신을 거절하니 이는 황제를 섬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던가. 이를 어찌 신하의 예절이라 하겠는가?
이런 행동을 용서한다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어서 수양제는 고구려의 국내 정치를 거론하면서 그 역시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또한 고구려는 법령이 가혹하고 세금이 과중하며 권력 있는 신하들과 세도 있는 벌족들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당파끼리 결속하는 습속이 있는 바, 이들이 뇌물로 주고받은 재화가 시장을 이루니 백성들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이 없도다. 해마다 재변과 흉년이 거듭들어서 집집마다 굶주리며 전쟁은 그치지 않고 부역은 기한 없이 계속되어 전쟁 물자를 나누는 일에 힘을 다쓰니 지친 백성들이 계곡에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러한 백성들의 근심과 고통을 누가 제거해 줄 것인가? 고구려 전 지역이 이처럼 슬픔과 공포에 잠겨 있으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백성들은 겨우 각각의 생명이나 보존하기를 도모하며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정치의 혹독함을 한탄하고 있다. 나는 지방의 풍속을 살피기 위하여 북방에 왔으니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 있는 자에게 죄를 물어 또 한 번 다시 오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니라. 고구려 내부의 정치 상황이 수양제가 거론한 것처럼 일정 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을 뿐만 아니라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백성들을 혹사시켰던 수양제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고구려 왕이 내치를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어째서 수나라 왕의 침략 명분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고구려의 내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과거의 천자가 제국의 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징벌한다라는, 즉 하늘의 질서를 수호하는 천재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의 내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록들이 당시 고구려의 실제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수나라 측의 일방적 기록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당시 수나라도 내치로 본다면은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됐었고, 실제로 수양제의 거의 독재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공경을 겪었으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이건 명분일 뿐이죠. 드디어 수나라 군사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출정합니다. 그렇다면 수양제가 동원한 수나라 군사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삼국사기 그 대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군사의 총수는 113만 3,800명이었는데 외형적으로는 200만 명이라고 하였다. 군량 수송을 맡은 자의 수는 배가 되었다. 수양제는 직접 지휘관을 임명하여 각 군에 상장, 아장 각 1명과 기병 40대를 두었다. 한 대는 100명이며 10대가 1단이 된다. 보병은 80대였는데 4단으로 나누어 단마다 각각 편장 1명을 두었으며 단의 갑옷과 투구의 끈과 깃발의 색깔을 달리하였다. 매일 1군씩 파송하되 상호 거리가 40리씩 되게 하였다. 각 군영이 연속적으로 출발하였는데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 북과 나팔 소리가 연이어 들렸으며 깃발은 960리에 뻗쳤다. 근고 이래 군사의 출동이 이와 같이 성대한 적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수양제가 동원한 군사의 규모가 상상이 되십니까? 군사의 총수만 113만이 넘고 군량 수송을 맡은 사람까지 합하면 200만이며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행군하는 군대의 대열이 960인이나 늘어섰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서에서도 근고 이래 군사의 출동이 이와 같이 성대한 적이 없었다고 적고 있지만
세계 전쟁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된 전쟁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당시 수나라는 문제를 이어서 양제 때 들어서는 그 내치를 잘했습니다. 수양제 내치 잘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급상승하면서 인구도 늘어났고 당시에는 수나라 내배 인구가 약 900만 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수나라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돌고래 일부 군사, 그다음에 남쪽과 서쪽 일부 군사들 참여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양제는 수문제가 실패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 전총력전을 펴고 단계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당시 동원된 병력의 수를 보면은 113만 3,800명의 정병이 동원됐고요. 그다음에 그 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전역을 도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은 총 24개군 편제로 되어 있는데요. 13개군은 육로군 편제로 되어 있고 11개군은 수로군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철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조서에서 고구려를 일컬어 어리석고 불손한 한낱 미물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이처럼 어마어마한 대군을 동원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고구려가 강대국이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윤명철 교수는 이때의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맹주를 놓고 겨루는 질서와 질서의 대결, 그리고 문명과 문명이 충돌한 일대 격전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 군사의 이동 경로를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할까요? 당시 육군과 수로군이 또 동시에 출발했는데요. 육군은 일단 그 임의관까지 왔습니다. 임의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수양제가 이끄는 친전군이 요하를 건너서 요하 공방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양제가 이끄는 30만의 친전군과 요동성군 간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개의 부대가 북상월에서 현재 장춘 지역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런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구려의 중심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공격을 담당한 군대가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끄는 별동대가 됩니다. 우중문과 우문술이 이끌었던 별동대가 어떤 전투를 벌이는지는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수양제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30만 군사가 벌이는 요하 전투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장군, 지금 수나라 왕이 이끄는 30만 대군이 요하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사옵니다. 우리는 저들의 맞은편 언덕에 포진하고 있다가 물을 건너오는 적군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전에 섬멸할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서 무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자, 가자! 요하를 사이에 두고 수양제의 30만 대군과 고구려의 요동군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구려의 요동성을 지키는 성주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동성의 중요성으로 미뤄볼 때 아마도 고구려의 왕족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하를 건너야 하지 않겠느냐? 우교를 만들어 강에 띄우도록 하라. 우교를 만들어라. 강에다 다리를 놓아 인마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부교가 당시의 전쟁에서도 활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대전에서 부교란 건 중요한데요. 중국 지역 내부도 그렇고 지금 고구려 영토 내에도 큰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을 가운데 놓고 국경이 갈라지거나 또는 강을 가운데 놓고 전투가 벌어지고 심지어는 강상수군이라고 해서 강 위에서 강을 지키는 그런 수군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변 방어 체제라고 해서 강목, 이를테면 나루토가 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어 체제가 성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있다시피 고구려 세력과 중국 세력과의 어떤 국경선 역할을 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고구려 군들의 방어 체제가 많이 있죠. 수양제는 요하 전선 바로 이서에서 공격을 해서 일단 그 교도를 확보한 다음에 요하를 건너는 작전을 폈는데 그 작전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고대 전쟁에 사용됐던 부교는
강 주변에 있는 나룻배들을 모아서 강에 띄우고 그 위에다 나무 판자를 깔아서 말이나 사람 혹은 수레가 건널 수 있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부교가 강폭보다 조금 짧았던 모양입니다. 삼국사기 그 대목이 이렇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물을 사이에 두고 방어하였기 때문에 수나라 군사가 건너오지 못하였다. 수양제가 공부 상서 우문계에게 명하여 요수의 서쪽 언덕에서 3개의 부교를 만들게 하였다. 그것이 완성된 후 부교를 끌어 동쪽 언덕으로 잇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교가 짧아서 언덕까지 닿지 못하였다. 어떠라고 있느냐? 짧으면 짧은 대로 건너가서 강물로 뛰어들어 상륙하도록 하라. 놈들이 다리를 건너 물로 뛰어들고 있다. 육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놈들을 무찔러라. 수나라 군사들 가운데 날쌔고 용맹한 자들이 물로 뛰어들어 접전을 하였으나 우리 군사들이 높은 곳에서 공격하였으므로 수나라 군사들은 언덕에 오르지 못하였다. 수나라 군사 중에 전사자가 아주 많았다. 수나라의 맥철장이 언덕으로 뛰어올랐다가 전사웅 맹차등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안 되겠다. 무게를 걷어서 다시 서쪽 언덕으로 가지고 가서 더욱 쉽게 만들도록 하라. 수양제는 부교를 다시 만들 것을 지시했고 부교는 이틀 만에 완성이 됩니다. 자, 보병들과 기병들은 부교를 건너가서 고구려군을 쳐부수라. 수양제의 군대가 강을 건너와서 고구려군과 접전을 벌였고 이 전투에서 10,000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수 전투에서 고구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김용만 소장은 평가합니다. 첫 번째 요수 전투에서는 이제 고구려가 노렸던 것은 수나라 군대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대규모 원정군이 동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보급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요수를 못 건너게 함으로써 수나라를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는 여기서 한 20여일 정도를 이제 수나라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선봉장이었던 맥철장 이와 같은 장군들을 죽이는 성공을 거둡니다. 수나라에서 본진이 요수가에 옴으로써 결국 수적인 면에서 고구려 군대가 적으니까 이제 퇴각을 하게 되지만 당초 고구려가 원했던 목적은 달성한 것이죠. 수적인 면에서 월등한 수나라 군사는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수양제는 자신이 이끄는 군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군사들은 공격과 후퇴를 함에 있어 반드시 나에게 보고하고 내 명령을 받아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고구려군이 만일 항복을 하면 그들을 무마하여 받아들일 것이며 군사들은 방종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러나 수양제가 내린 이러한 지침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비효율적인 지휘 방법이었습니다. 자, 고구려군이 후퇴하고 있다. 끝까지 추격하여 교동성을 무너뜨려라. 장군, 고구려군이 항복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격을 중단하라. 수나라군은 공격을 멈추고 황제 폐하의 명을 기다리라. 너는 황제 폐하께 달려가서 고구려군이 항복을 해왔다고 보고하고 어떻게 쓰면 좋은지 폐하의 명령을 받아오너라. 예. 고구려 군사는 나가 싸우는 것이 해롭다 하여 성을 굳게 수비하면서 요동성이 함락될 지경이 되면 번번이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나라 장수들은 수양제의 지시 때문에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먼저 수양제에게 보고를 띄웠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그 사이에 성의 방비 태세를 갖추고는 수시로 나와 항거하였다. 요동성이 점령당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성들도 다 점령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신성, 그다음에 계모성 이렇게 현재 심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들이 함락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당나라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요동성을 함락한 다음에 막바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현재 등타편에 있는 백암성이라든가 또는 그 해성에 있는 안시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요동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항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전술적 필요에 의해서 수양제군과 저렇게 그 거짓으로 유화 정책을 취하기도 하고 시간을 벌기도 하고 전쟁 중에 거짓으로 항복을 했다가 반격을 노리는 이 전술은 동천왕 때를 비롯하여 고구려가 즐겨 사용하던 전술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제는 왜 일선의 장수들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공격과 후퇴를 일일이 자신에게 보고한 다음에 행동하게 했을까요? 너무 대군이라서 수적인 효율성을 못 거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문제는 이제 작전을 행함에 있어서 수양제에게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군들이 효율적인 전쟁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양제 스스로가 이것을 그 통일체제, 중국의 통일체제의 정점에 천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조차도 그런 통제력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자기 천자가 직접 결정하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그 수양제 스스로의 그 권력의 중에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천하의 중심이다. 따라서 일반 백성이든 군인이든 주변의 제후국이든 중국의 황제인 수양제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그의 천하관이 전쟁터에서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